자, 보자. 여러분 프린트 드린 거 있죠? 그거 꺼내 보시고. 못 받았다고? 야, 안 가져온 사람은 받지마. 새로 처음 받는 사람만 가서. 야, 너희들 지금 그러면 미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수업 시작하고 없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어? 뒤로 돌려. 아니야, 그게 한 장. 여기 한 분 남아. 빨리 같이 봐. 맨 뒤에 남학생이 봐. 왜? 자, 이 페이지 펴놓고 자, 마이크 안 돼서 목 아프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서양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대순으로 서양 중심으로 시대순으로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웠죠? 네.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덕을 쌓고 그래서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을 할 때 진정 행복에 이를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뭐라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 자체는 뭐다? 그것이 곧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시험 볼 때 단연코 얘기하는데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오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야 돼요. 키워드는 이성과 덕, 그리고 요거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헬레니즘 시대,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첫 번째 살펴볼게. 에피크로스 학파인데요. 자, 헬레니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어떤 시대라고 했었어요? 이 시대가 네, 전쟁이 많았어요. 아주 전쟁이 심각하게 많았던 시대.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두 가지 모습을 띠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거? 에이, 인생 뭐 있어?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을 즐기자. 우후, 그게 얘네들이었어. 바로 쾌락의 맨 처음에 빠지면 쾌락. 이들은 뭐 인생 뭐 있나?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까짓 거 먹고 죽자 뭐 이러면서 쾌락에 빠졌대요. 근데 이제 쾌락은 두 가지가 있죠. 방금 먹고 죽자 하는 육체적인 쾌락이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쾌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했는데 이 양반들이 느낀 게 뭐냐면 이놈의 육체적인 쾌락은 맨 처음엔 되게 좋아요. 맨 처음에는 좋아요. 그래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면 처음에는 그 쾌락으로부터 얻는 행복감이 막 높아지는데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은 오히려 점점 쾌락을 느끼는 정도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고통이 더 늘어나더라. 뭔 말이에요, 선생님? 예를 들면 너희가 배가 고파서 자, 맛있는 피자, 오늘 집에 가서 피자 먹어야지 했을 때 피자 한 판에서 첫 조각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두 번째 조각,
세 번째 조각 점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죠. 경험해봤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너희를 고문한답시고 피자 10판을 막 먹인다고 쳐봐. 그러면 결국에는 배탈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육체적 고통은 어느 순간 오히려 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고통이 늘어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런데 요놈의 정신적인 쾌락이란 놈은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행복감이 계속 증진한 거야. 결론은 뭐냐? 얘보단 얘. 우리는 정신적 쾌락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얘도 많이 나와요. 거의 아리스토텔레스만큼 많이 나오는데 여기가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 그러면 선생님 육체적 쾌락은 아예 이제 추구 안 하고 정신적인 쾌락만을 쫓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만약에 육체적 쾌락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뭐 우리가 뭐 식욕도 육체적 쾌락의 하나인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먹는 걸 중단한다.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쾌락을 아예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아저씨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최소한의 육체적인 어떤 욕구, 욕망은 인정해야 된다. 여기서 키워드는 최소한이야. 그런데 이게 애매하잖아. 최소한이 도대체 어느 정도야? 밥을 몇 공기 먹으라는 소리야. 그래서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 건강을 유지할 정도의 육체적인 쾌락은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육체적인 욕망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데 써야 된다라는 게 이 아저씨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노력을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자, 어려운 말 나옵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마음에 불안감이 없고, 여러분 내일 모레 시험인데 공부 더럽게 안 해놨어. 불안하죠. 내일 모레 시험인데 공부 안 해봐. 열나 불안해. 근데 미리 막 예습하고 복습해놨어. 정신적으로 어떻게 돼? 안정감을 갖죠. 그리고 또 몸에 고통이 없는 상태. 마음의 불안과 몸의 고통이 이 제거된 상태. 자, 그러면 마음의 불안과 몸의 고통이 없으면 마음이 어떨까? 평안하겠죠. 그걸 한자로 평정심 이렇게 얘기해요. 평정심. 마음 마치 바다 잔잔한 호수 물결같이 내 마음이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써요? 그렇죠. 불안감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 자, 그래서 이걸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냐? 전문 용어 많이 나옵니다. 아타락시아라고 말해요. 아타락시아 다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정신적 쾌락을 우선시 여겨야 된다. 그리고 마음의 불안과 몸의 고통이 제거된, 마음의 불안과 몸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무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을 평정심 상태, 아타락시아 상태로 유지하는 게 행복이다 라고 봤던 게 이 할아버지들의 얘기였어요. 자, 근데 헬렌 시대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요,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스토아 학파는요, 한 것 같은데 안 했나? 얘네하고 반대예요. 얘네하고 막 싸워요. 막 뻑큐 날리면서 서로 막 싸워요. 서로 뻑큐 날리면서 싸워요. 서로. 왜 그런데요? 얘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행복의 척도로 봐서 쾌락은 뭐 행복이라고 봤던 거야. 얘는 절대 쾌락은 행복일 수 없어요. 쾌락은 그 자체로 행복일 수가 없다라고 보는 오빠들이. 그러니까 서로 뻑큐 날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뭔데요? 얘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저한 금욕입니다. 얘는 그 어떠한 욕망도 금욕해야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금욕주의 사상가들이에요. 자, 근데 이 양반들은 이제 좀 회개한 이론을 피는데 좀 약간 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인데 어차피 뭐 들어는 보세요. 자, 신이 있어요. 자, 신이 있습니다. 신이 우주 자연을 만들었대요. 우주 자연. 그래서 우주 뭐 또는 뭐 자연이라고 합시다. 자연. 그러면 그 속에 인간이라는 존재도 있는 거죠. 인간. 요 안에 이제 아주 하찮은 인간이라는 존재도 있어요. 누가 만들어? 신이 만들어. 근데 그 신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통해 이 우주 자연을 만들었으니 이 우주 자연에는 신의 어떤 섭리가 깃들어 있을 거래요. 신의 섭리. 또는 신의 이성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우리 뭐 학원 이름에 많이 있죠. 로고스. 이걸 이성이다, 신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요 로고스 신의 섭리가 우주 자연에도 있어서 우주 자연도 로고스가 있고, 당연히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이니까 인간에게도 로고스가. 와, 그러면 인간도 신의 섭리 하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스토아파는 그래요. 인간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인간은 신의 아들이다. 우와, 그러면 우리가 거의 신과 같은 어떤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고 본 거야. 그게 뭔데요? 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 인간의 이성 능력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성이잖아요. 얘네도 이성이네요. 네, 그 계보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그 이성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그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는 못할 게 없어.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는 못할 게 없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성을 가진 인간은 철저하게 우리는 금욕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성으로 모든 걸 다 욕망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 스토아파야. 자, 그래서 특히 이제 키워드 나옵니다. 스토아파에서 가장 경계했던 감정, 욕망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정념이라고 해요. 정념. 이놈의 정념을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억제해야 된다. 이 정념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외부의 자극을 통해 나타난 굉장히 일시적인,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아주 격정적 감정 상태, 격정적인 감정의 상태를 정념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놈의 정념은요,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자,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너희가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특히 남학생들 보면 이제 또 괜히 또 가오 잡잖아. 그래서 막 뭐 어깨빵을 당했어. 어깨빵. 빵 부딪혔어. 그러면 어떨 거야? 너 어떻게 할래? 누가 어깨빵을 쳤어. 빨리 얘기해봐. 맞짱 뜰 거야? 그러면 죄송합니다 갈 거야? 그러면 뭐 어쩔 건데? 어깨빵을 당했어. 뭐 야리야죠 서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갈 거야? 현명하죠. 제가 현명한 거. 자, 그런데 봐. 어깨빵을 당하는 순간 이 두 사람은 서로 이제 어떻게 돼? 자, 어깨빵을 당하는 그 순간에 찰나적이고 격정적인 감정이 막 일어납니다. 졸라 화나죠. 화나. 막 서로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 그래서 뭘 야려? 새끼 이러면서 갑자기 싸워. 싸워. 그래서 네가 이겼어. 오호, 얘가 이겼다 막 이러는데 승리, 빅토리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긴 게 아니야. 이게 이긴 게 아니죠. 이게 이기는 겁니까? 이 싸웠을 때 이게 이기는 겁니까? 얘네들 다 깜빵가. 얘네들 다 경찰서 가겠죠. 서로 고소하고 난리 칠 거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인 감정들은요, 하등에 관심을 주지 마. 방금 얘가 한 게 현명한 거죠. 걔가 왜 봐? 야렸어? 근데 머릿속 생각했을 거 아니야. 잠깐 내가 얘하고 맞짱 떠봤자 뭐 어차피 치고받고 싸우는데 뭐 그 결과물은 뭐야? 뭐 나한테 뭐 남는 게 없네? 에이씨, 참지 뭐까지 거. 이게 이성으로 내 감정을 억제한 거야. 근데 만약에 어깨빵을 당해서 서로 막 주먹 다짐을 하고 열나 싸워서 피 터지게, 오호, 내가 이겼어. 이거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정념은 하등에 쓸모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알아? 요 이성으로 충분히 정념을 제어할 수 있대. 충분히 정념을 제어해서 내 감정 상태를 어떤 아주 어떤 감정 상태를 이렇게 거의 이렇게 딱 흔들리지 않도록, 감정의 동요가 거의 없도록 나는 이 이성으로 충분히 그걸 유지할 수 있대요. 정말 가능해요, 선생님? 그럼 어깨빵 당하고 쌩까고 이렇게 그냥 가고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쉽지가 않죠. 솔직히 안 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얘네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언니 오빠들 시험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제 언니 오빠들 윤리라는 과목에 자주 나오는 오빠들인데 수능 문제 이런 게 있었어요. 얘가 그리스 시대니까, 헬레니즘 시대니까 그리스 쪽인데 그 주인이 노예를 데려다가 막 괴롭히는 거야. 장난을 하는 거니까 노예가 막 그래. 노예가 주인님 저를 이렇게 괴롭히시면 안 되지요 했더니 뭐 이 새끼야 내가 주인인데 그러면서 막 팔을 비틀었대. 그러더니 이 노예가 뭐라 그랬냐면 주인님 그렇게 제 팔을 비트시면 제 팔이 부러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 그 팔을 더 비틀었더니 정말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 순간 엄청 화가 나겠죠 솔직히.
그러니까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이니까 정념이죠. 그러면 대부분은 화를 내고 인생 뭐 이 새끼 죽이고 나도 같이 죽자 뭐 이러든가. 근데 이때 노예가 뭐라고 말했냐? 거보세요 주인님, 제 팔이 부러졌잖아요 라고 멘트가 나와. 윤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미친놈 아니야 선생님? 어떻게 그 화를 안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진정한 이성으로 내 정념을 누른 상태. 그게 미친놈이야. 미친놈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무튼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대. 인간의 이성을 아주 무슨 신의 아들, 인간은 신처럼 그런 어떤 전지전능한 이성의 능력을 있어서 충분히 우리는 정념을 억제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정념을 억제해야 된다가 이 스토아파 핵심 주장이에요. 미친놈들이에요. 자, 아무튼 그까지가 이제 어디냐면 헬레니 시대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칠판 그냥 보세요. 중세 시대. 자, 이 중세 시대는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중세 사람들에게 행복은 뭐냐면 그냥 종교가 곧 내 삶의 모든 것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 하루 종일 성경책 읽고. 자, 그래서 이때 이 중세 시대 행복이란 요게 심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삶, 이걸 현세라고 합시다. 지금 현세에서 행복을 이루는 게 아니래요. 왜요 선생님? 지금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이 종교 시대에는 현세에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죽은 후 좀 어려운 말로 내세에서 우리는 행복이 이루어진대. 현세에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세에서 행복이 이루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데 뭘 행복이에요? 바로 천국 가는 거. 아하, 천국에 가는 게 행복이에요? 예, 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완전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시험의 포인트는 뭐냐면 현세에서 행복을 주겠다면 중세 시대는 오답이야.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현세에서. 그래서 뭐 하라고? 매일 기도하고 교회 가고 성경책 읽고 신앙심을 막 키워. 그러면 신이 나의 노력을 알아주신대. 그러면 신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준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나는 뭐 받게 돼? 구원을 받게 돼.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죽은 후 어디가? 유후, 성당에 가는 거야. 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중세 시대의 생각이에요. 미친놈들이죠. 네. 아무튼 포인트는 뭐죠? 현세, 살아서는 행복에 이르는 게 아니라 죽은 후의 행복에 이르는 거다가 중세 시대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라고 봅시다. 근대. 요 근대라는 시대는 뭐냐? 근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의 이 모습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근대 시대는 이제 산업화. 자, 서양에서 산업화가 일어나서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막 상인들이 떼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래서 풍요로움에 아주 극치를 달고 너나 나나 없이 돈을 막 쫓고 뭐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자신의 이익을 엄청나게 얻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상인들이 자 배웠죠? 뭐 부르주아 이런 양반들이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대부분이나 귀족들하고 왕이 세금을 세금 명목으로 다 뺏어가네. 이걸 받아 안 받아? 내가 개고생해서 번 돈인데 누가 뺏어가? 상인들이 여기 왕하고 귀족이 뺏어가는 거야. 빡 돌죠. 그래가지고 얘네가 들고 일어나죠. 그게 바로 시민혁명.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화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자꾸 뺏으러 가니까. 귀족들이 자꾸 뺏으러 가니까 없애. 그러니까 민주화가 딴 게 아니고 뭐야? 군주 없애고 귀족들 없앤 거야. 그래서 세상의 주인,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우리다. 나라의 주인은 우리다. 백성민, 주인주.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고 앞으로 내가 열심히 돈 벌고 하는데 간섭하지 마. 자유. 그리고 똑같은 인간인데 왜 서로 차별해? 평등. 그리고 그동안 너 이 새끼 귀족들 나 갈궜지. 나도 너하고 똑같은 존재야. 인간의 존엄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게 된 시대였어요. 근데 톡 까놓고 얘기하면 뭐냐면 나 떼돈 벌라고. 나 열심히 돈 벌라고. 나 열심히 부자 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제 이게 보장이 됐잖아.
근데 각자 자신의 이익을 막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개인이 각자 자기 이익을 막 추구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봤더니 꽝 하고 충돌하는 거야. 나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거야. 아, 선생님 맞짱 까야죠, 선생님. 근데 맞짱 까면 얘도 다치는데? 근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잠깐만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야, 우리 서로 이걸 갖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 맞아. 그런데 우리 서로 이것 때문에 서로 맞짱 뜨면 너도 피 흘리고 나도 피 흘리니까 그러면 우리 사이좋게 좀 양보하는 게 어때?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나의 이익도 중요하고 너의 이익도 중요하니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을 함께 증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말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척도를 다수 그러니까 나를 여기에 다수는 분명히 내가 포함이 돼. 나를 포함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복해질 수 있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 가자라고 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조화 함께 이거를 조화롭게 추구해 가자가 바로 요때야. 이걸 주장했던 오빠들이 바로 공리주의라고 해서 우리 한자가 더럽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공이 이제 함께 everybody 이익이란 함께 이익을 추구해 가자. 여기 이제 벤담이라는 아저씨하고 밀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두 아저씨가 이제 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표현을 썼어. 그래서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수결이야. 다수결의 원리가 딱 이 공리주의의 핵심 원리야. 다수결 여러분 쉽죠? 자, 여기 봐봐. 너희들한테 이제 야 우리 간식 먹자라고 했어. 그러면 사람들마다 뭐 먹을래? 그러면 저는 뭐 피자요, 떡볶이요 막 얘기할 거야. 야 너무 복잡하니까 몇 가지만 정해놓고 손 들어서 결정하자. 이게 다수결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에 애들이 많아. 그래서 애들이 보니까 피자를 먹겠다는 애들이 많아. 그러면 만약에 10명 중에 7명이 피자고 뭐 3명이 떡볶이를 먹겠대. 다수결은 간단하잖아. 7명이 셋보다 많으니 7명의 의사를 우리 전체의 의결로 결정하는 거잖아. 그게 다수결이고 그게 바로 얘기했던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거야. 선생님 잠깐만요. 분명히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에는 나의 이익도 포함되려며. 그래. 아니 얘네 3명의 이익은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선생님. 아니지. 잘 봐. 분명히 우리 다수결할 때 피자 먹을래, 떡볶이 먹을래 했을 때 얘네 셋은 떡볶이였거든. 얘네가 이제 피자였거든. 그럼 생각해봐. 피자를 시켰어. 그러면 생각해봐. 얘네만 줘? 아니지. 얘네도 주지. 얘네도 주. 근데 얘네 3명은 뭐야? 얘네 3명은 난 그래도 피자보단 떡볶이가 더 좋은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얘네한테도 이익이 돌아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거니까 누구를 예외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래서 아무튼 얘네 셋이 원하는 어떤 그런 행복감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렇잖아. 그렇지만 어떻게 할 거야? 의사결정은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거야. 그렇게 해서 결정할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방법론으로는 그렇게 해야지만 어떤 행복을 추구해 갈 거 아니겠냐라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다수결. 요게 바로 서양의 이 공리주의 사상가들 얘기야. 다 최대. 자, 그다음에 한 사람을 더 봐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좀 어려운데 칸트란 아저씨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 칸트 독일 사람인데요. 이 양반은 딱 키워드 2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뭐냐? 도덕적 의무라는 단어하고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요 2 단어만 외우시면 문제 푸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도덕적 의무, 도덕적 법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의무라는 건 뭐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도덕적이라고 붙었죠. 그러니까 뭐 도덕적이라는 건 선, 뭐 그다음에 뭐 정의, 뭐
뭐 이런 것들이 도덕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치가 있어. 그래서 그것들을 무조건 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가 그를 하나의 법칙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도덕적 의무를 법칙처럼 생각하고 나는 행동하면 돼 라고 하는 것들이야. 자, 그런데 자, 요거 주의할 게 있어요. 칸트 아저씨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는 삶의 궁극적 목표가 바로 뭐다? 목적이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면 봐. 여러분이 지금 연락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것 자체가 궁극의 목적은 아니잖아. 대학은 뭐야?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 아니야. 또 대학 가서 나중에 취업해. 그럼 취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취업해서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행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수단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행복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야. 거기서 칸트 아저씨는 뻑큐를 날립니다. 왜? 행복하려고 하지 말래. 무슨 헛소리야 선생님? 그러니까 행복을 쫓지 말래. 행복을 쫓는 게 아니야. 행복을 목적으로 삼아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뭔 소리야 선생님? 자, 얘는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정해져 있는 그런 도덕적 의무, 도덕 법칙을 그냥 열심히 우리는 따르면 된대. 그걸 열심히 따르다 보면 저절로 행복이 찾아오는 거야. 행복이 깃드는 거야. 따르면 도덕적 의무, 도덕 법칙을 따르면 행복이 따라옴. 그러니까 행복 자체를 쫓지 말래. 행복 자체를 쫓지 말래. 그러니까 도덕적 의무를 다 하다 보면, 도덕 법칙을 따르다 보면 행복이 따라오는 거지. 행복 그 자체를 목표로 삼지 말라고 했던 게 칸트 아저씨야. 자, 예시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한 꽤 됐는데요. 지하철에서요, 그 개방형 지하철, 지상철이죠. 여기 경전철처럼 거기 지하철 선로에 한 아이가 떨어졌는데, 한 아이가 떨어졌어요. 꽝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지켜본 고3 학생이었어요. 펄쩍 뛰어내렸어요. 와, 그래서 애를 딱 안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시 올라올랬더니 너무 높은 거야. 그리고 또 기차가 들어오고 있어. 막 용어 같잖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이 학생이 되게 침착한 거야. 그래서 이 학생 옆에 선로로 싹 피신을 한 거야. 선생님 보면 저 같아도 피신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생각해봐. 아주 이 긴박한 상황에서 사람이 그렇게 막 머리를 막 회전해가지고 그러기 쉽지가 않은 거야. 아무튼 이 친구가 어린아이를 구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방송에 나왔겠죠. 인터뷰를 한 거야.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친구 답이 뭐냐면 이거야. 저 말고도 누구든지 누구나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자, 이게 칸트가 원하는 답이에요. 누구나,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 의무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반드시 그걸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게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야. 됐어요? 선생님 혹시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고려하지 않는 거야. 도덕적 의무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도주라고 했던 거야. 선생님 근데 행복이 쫓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않을 수도 있어 솔직히. 근데 막 행복이 쫓아왔어 얘. 어떻게 왔는지 알아? 이게 고3이라고 했어. 놀라지 마세요. 그해 모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 친구를 특별 전형으로 입학시켰어요. 수능 한 번. 특별 전형으로 입학이 됐어요. 이 얘기했더니 또 이 새끼를 또 오늘부터 또 지하철 간다고. 친구하고 짜지. 야, 너 뛰어내려. 그래. 야, 얘가 더 가볍잖아. 내가 뛰어. 이짓하지 마라. 그거는 행복을 쫓는 거잖아, 그렇지? 대학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거 아니야. 그래서 칸트는 당연히 한 거야. 당연히 한 거야. 당연히 도덕적 의무를 다한 거야. 행복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야. 칭찬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야. 오로지 의무이기 때문에 했을 뿐이다라는 게 칸트 아저씨 얘기. 선생님 근데 칸트 아저씨 너무 이상적이지 않아요? 졸라 이상적이지.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매번 도덕적으로 살 수가 있을까? 졸라 이상적인 아저씨야. 근데 뭐 그렇다고 뭐 나쁜 말을 한 게 아니지. 그럼 공리주의가 중요하네. 공리주의적인 삶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공리주의도 문제가 있어. 왜? 다수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소수 의견이 무시돼. 그러니까 흔히 이걸 다수의 횡포가 있을 수 있다 그래.
그럼 결국에는 누구 따르라고요, 선생님? 둘을 딱 좋아시키면 딱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뭐 고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자, 마지막 현대 사회에 이르면 현대 사회는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주체성, 개인적인 삶, 개인의 삶, 개개인의 어떤 자아 실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야. 그래서 이 시대의 행복의 기준은 그냥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의 행복의 기준은 너무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 뭘 쫓는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뭘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 그냥 각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게 현대 사회. 자, 요까지가 이제 서양 아저씨 얘기였어.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방학 끝나고 이제 학기 시작하고 이제 내신 대비하고 막 이럴 때는 좀 더 직접적으로 자세히 하고 우선 방학 때 한번 쫙 훑어본다고 생각하십시오. 프린트 꺼내 보세요. 자, 지금 한 거 선생님 다 지우시면 어떻게 다 지운 이유가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필기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자, 1페이지하고 2페이지 지금 설명을 쭉 드렸던 거고요. 자, 여러분 3페이지 보세요. 지금 공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OX 체크가 있어요. 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엄청 도움이 될 텐데 지금은 연습 삼아 하는 거고 잊어버려도 돼요. 나중에 우리 학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른 교재 가지고 또 확인할 건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선생님이 답만 쫙 한번 빨리 불러볼 테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자, 먼저 행복의 의미 1번 밑줄 친 이것. 자, 이것은 곧 행복이에요. 이것에 대한 옳은 진술이면 O, 틀리면 X를 하래. 이것은 사전적 의미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다. 맞죠?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했던 거 맞죠? 오. 자, 그 다음에 중괄호 1번 시대 상황이나 기억 여건에 따라 행복은 다를 수 있다. 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느끼는 성취감이다. 그러네. 현대사회에서도 그게 강하다고 그래서 오. 자, 그다음에 행복의 기준 1번. 자, 여기서부터는 답만 빨리 부를 테니까 쓰셔야 돼요. 1번 행복의 기준 1번 보편성 가로놓기죠. 2번 상대성 3번 아리스토텔레스 아리 4번 에피크로스 에피 5번 스토아파 스토아 6번 아파테이아 아파테이아 그 다음에 7번 칸트 8번은 벤담 두 번째 가로 밀인데 그냥 공리주의라고 해도 돼요. 공리주의. 자, 그리고 서양 아저씨들은 딱 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특히 에피크로스 얘네 둘은 무조건 나올 거야. 안 나오면 와 선생님이 빵 사줄게.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쭉 있죠. 자, 답만 부를 테니까 표시 1번 X야. 자, 행복이 곧 옳고 그름에 관한 알미 아니죠. 행복은 뭐다?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은 뭐다? 이성을 통해서 뭐를 쌓는 거? 뭐 덕을 쌓는 덕이 나와야 돼. 이성하고 덕이 안 나오면 아리스토텔레스 아니야. 알았어? 그 다음에 2번도 X.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 쾌락. 감각은 육체적 쾌락이지. 언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쾌락을 추구하랬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1도 없어요. X. 3번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적인 덕과 달리 풍성적인 덕 중에서 선천적인 것도 있다. 선천적인 건 없어요. 알았어요? 덕은 노력해서 쌓는 거라고 했죠? 덕은 선천적이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렵지만 그냥 한번 보세요. 쫄지 마. 그냥 우선 이런 게 있구나 보면 돼. 4번 이거 5야 5. 5번도 5. 6번 X. 그 다음에 7번 5, 8번 5, 9번 5. 10번 X. 11번 X. 그 다음에 에피크로스 1번. 에피크로스는 모두 다 X야. 4개 다 X. 나머지 서양 행복관 칸트 나왔죠. 1번 X. 중세시대 신앙을 통해 절대자에게 귀하지. 요거 많은데 언제 군주한테 복종하래? 신에게 복종해야지. 이거 X. 자, 그 다음에 동양 좀 할게요. 칠판 보세요. 선생님 저번에 동양은 별로 행복에 관심이 없었다며요. 예. 동양은 별로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개개인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막 관심을 두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자, 서운하잖아. 근데 동양도 보긴 봐야지. 그래서 동양,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동양의 행복은 크게 세 가지 사상으로 봐요. 유교 사상, 불교 사상, 도가 사상. 이렇게 해서 봅니다. 자, 핵심만 볼게요. 유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나 타고난 본성이 있어. 그 타고난 본성, 누구나 타고난 본성이 도덕적 본성이라고 해요. 도덕성, 그냥 줄여서 도덕성 이렇게 합니다. 누구나 타고난 본성이 도덕적이에요. 그래서 그 타고난 본성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그 본성대로 살면 돼.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확충해가. 이런 말을 썼어요. 자, 여기 도덕성. 선생님 아리스토텔레스도 덕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을 유교에서는 도덕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덕은 노력해서 내가 쌓는 거라고 했는데 유교는 이미 타고난 거야. 타고났어요. 얘네는 이미 타고난 본성이 도덕적이야. 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정말이요, 선생님? 네.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인이라는 본성을 얘기합니다. 인. 들어봤죠? 인이라는 게 대표적인 타고난 본성 중에 하나예요. 가장 으뜸의 본성이에요. 요 인이라는 한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자로 보면 너그러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너그러움. 근데 이는 요게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마음. 이미 우리는 내재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를 포함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한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 그게 착한 본성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걸 잘 보존하고 그거를 실천해 가면 돼. 실행에 옮기면 돼. 확충은 실행에 옮기면 돼. 어렵지 않죠? 잘했어요. 그냥 여긴 두 가지만 알면 돼. 도덕성을 타고났다라는 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대표적인 도덕적 본성을 인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보면 땡. 그리고 타고났다라는 거 아까 방금 강조했고요. 불교, 부처님. 석가모니, 붓다 얘기해요. 석가모니. 자, 근데 불교가 용어가 좀 어렵다. 자, 필기할 거 없어. 프린트에 다 있으니까. 예시판만 보세요. 불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얘도 타고난 게 있어요. 누구나 타고난. 종친 거냐? 네. 뭐 이렇게 시간이 막. 불교는 좀 이따 하자.